뉴욕 증시는 경기 회복이 기대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9% 내려 1332에 마쳤고 스탠다드&포어스 500 지수도 11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 달러화 가치가 반등하고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12월 인도분 WTI는 2.7% 내린 배럴당 77달러 46센트에 마쳤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핵 일괄 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자동차 문제를 다시 얘기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 한미 FTA 추가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OECD가 국제금융기구 중 처음으로 올해 한국의 플러스 성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이틀째 조정받았습니다. 다우는 0.9% 밀린 1332에 끝냈고요. 스탠다드&포어스 500 지수 역시 1100선을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표 측면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경기 선행지수가 예상치 미흡한 모습 속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상품주가 부진했는데요. 반도체 공급 전망이 나오면서 기술주도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동행정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 우려가 고개를 들었어요. 뉴욕이 이틀째 하락했죠.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요 지표에 대한 그 부진과 그다음에 호재와 악재가 좀 많이 엇갈렸다고 일단 전망이 많이 됐는데요. 실제로 주요 지표 발표를 보면 전망치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많이 벗어나거나 아니면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사실은 좀 없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좀 이렇게 고점을 다우지수가 좀 많이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지표들이 좀 좋지 않게 나오고 경기 회복세에 대한 그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악재에 더 민감하게 투자자들이 반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고점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랠리를 형성하고 펼치다 보니까 하반기에 유통주라든지 아니면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금 현재 투자적인 심리선 자체가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 투자자들의 그 심리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다우가 이제 오히려 좀 호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악재에 보다도 좀 많이 민감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제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반응 자체는 좀 그렇게 나오지만 그 하반으로 갈수록 일단 대기 자금들도 좀 많이 이렇게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에 최근 랠리에서 좀 많이 소외됐던 투자자들에 대한 또 일부 매수 심리도 좀 이제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최근 그 뚜렷한 경기 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없는 한은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변동성을 좀 이어가는 그런 장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 경제 지표 측면에서 특별히 호황제가 갈리는 모습이었는데 크게는 지표가 4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항상 목요일에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전망치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50만 2천 건 정도가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나왔었는데요. 일단 전망치가 한 50만 4천 건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표됐던 건 50만 5천 건 해가지고 한 10개월 내에 계속 최저치를 지금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망했던 것보다는 약간 한 1,000건 정도 좀 이렇게 소폭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게 시장 지표를 좀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났다고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미국 다우지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좀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일단 그 AOL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이트나 같은 경우에도 감원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기업 해고 발표가 좀 이어지면서 향후에 좀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좀 향후에 좀 더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오히려 좀 이게 악재로 좀 작용했던 모습이지 특별하게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그런 호황제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 이후 이제 꾸준하게 올 초 이후 좀 꾸준하게 하락을 나타내면서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거 좀 안정을 많이 찾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반면에 아직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좀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은 되고 있지만은 일단 가시적으로 약간 좀 상세하게 매주 나오는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이렇게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주 평균이 빨간 선이군요. 예. 4주 평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렇게 변동성이 좀 많이 축소된 걸 나타내는데요. 우리 4주 평균 같은 경우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더 빨리빨리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그런 고용 지표 악재는 좀 없었던 걸로 일단 판단되어집니다. 네, 자, 주간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에 이어서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조금은 늘어나서 아쉬움을 남기는 정도였지 시장에 어떤 큰 영향력은 주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미국의 10월 경기 선행지수 7개월 연속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 이것도 예상치에는 조금 못 미쳤어요. 예, 좀 예상치에는 그 경기 선행지수가 좀 못 미쳤는데요. 일단 어제 발표됐던 것 중에서 좀 제일 중요한 이제 지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좀 이렇게 전망치보다 좀 이렇게 소폭 아니면 좀 대폭이라도 좀 증가를 했으면 아마 이제 시장이 다시 또 좀 다른 쪽은 좀 상승 쪽으로 좀 반등을 잡아갔을 뻔했는데요. 예. 일단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지수가 여러 가지 있죠. 동행지수도 있고 후행지수가 있는데요. 일단 증시에는 선행지수가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좀 이게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이제 6개월 이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지표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10월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당초 그 전망했던 것보다는 약간 한 0.1% 정도 좀 하락했지만요. 일단 0.3% 정도 상승하는 걸로 좀 맞췄습니다. 물론 아직 경기 선행지수가 아직 하락으로 뭐 가닥을 잡지는 않았지만 상승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지만은 전망치보다는 조금 더 미흡했다는 게 좀 약간 아쉬웠고요. 일단은 뭐 7개월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해주고 있던 모습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비춰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일단은 모기지 그 연체율도 좀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 3분기 모기지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렇게 큰 이슈로 뭐 부각이 좀 많이 안 되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호황제가 많이 좀 겹치다 보니까 좀 약간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 14.41% 정도 연체율이 좀 늘어났는데요. 일단 1972년 이후에 이제 최고 수준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아마 모기지 연체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제조업 지수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1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좀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약간 호재로 좀 작용했던 게 좀 약간 특징적이었습니다. 일단 이전치 한 11.5 정도 좀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뭐 전망은 한 12 정도 나타냈는데 전망을 좀 훨씬 좀 뛰어내는 16.7 정도 나타내면서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 그 지수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좀 이렇게 반전적으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1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만 개선세를 보였을 뿐 다른 뭐 고용, 경기, 주택 모두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자들은 그 전날 또 하락의 어떤 그런 기운도 있는 데 대해서 거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투심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심리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업종별로 들어가서 좀 보게 되면은 기술주도 급락을 했어요. 특별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 보고가 좀 나오면서 좀 기술적으로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메릴린치가 최근에 좀 이렇게 시황 중에서 가장 크게 좀 움직였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찬물을 좀 끼얹는 그런 게 좀 나왔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최근 뭐 글로벌 증시를 좀 이렇게 이끌어간 그 주요 상품 지수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부터 좀 급락을 하면서 일단 반도체주에 대한 향후 주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일단 그 경기 수요 부진이 현재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반도체가 하반기로 갈수록 그렇게 큰 폭의 회복이 있지 않을 거라고 일단 실제로 이제 뭐 최근에 그 중립에서 약간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면서 어제 좀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좀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 가장 크게 지금 이제 패턴을 잡아가고 있는 게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일단 하향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좀 이렇게 급락을 나타내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인텔이나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 일단 5%대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급락을 하면서 일단 시장 자체를 좀 많이 끌어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연말 이제 쇼핑 시즌을 맞아가지고 일단 유통주들도 굉장히 좀 이제 부진할 거라고 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크리스마스 시즌 돼가지고 소비 지수가 좀 굉장히 좀 높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월마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도 유통주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실제 유통주들에 대한 그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면서 올해 연말에 그 유통주들에 대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대한 그 쇼핑주들에 대한 그 기업 가치가 좀 이렇게 약간 투자 신뢰가 하락하면서 아마 시장을 좀 끌어내리지 않나 그렇게 좀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월가에서 좀 쪽집게 애널리스트 중에 유명한 분이죠. 메리츠 히트니가 있던 골드만삭스에 대한 그 가치가 좀 고평가가 됐다는 가치가 나타나면서 은행주들도 좀 많이 약세를 나타났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말을 했던 게 일단 뭐 주요 인력들이 좀 다 빠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좀 껍데기만 많이 남아있지 않냐라고 좀 약간 좀 완곡하지 않은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어제 좀 골드만삭스 쪽과 좀 의견이 좀 이렇게 분분했다는데요. 일단 그런 모습도 좀 볼 때 어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좀 민감하게 좀 많이 그 반응을 했던 그런
반응했던 그런 하루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보수 쪽에 타이트하게 좀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괜찮은 인력들이 모두 헤지펀드 쪽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메리디스 휘트니가 얘기를 했었죠. 일단은 뭐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고 은행주도 부진했다라는 얘기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이 거의 끝나고 나서 대리 또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예, 일단 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PC에 있어서는 전 세계 시장에서 한 40% 정도 이상을 이제 차지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기업이라든지 정부 기관에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그 PC 수요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수요 같은 걸 그 표시를 나타낼 때 델 지표를 좀 많이 보는 겁니다. 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PC의 그 완제품을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요. 네. 실제로 델이 얼마만큼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이 뭐 1등 기업에 대한 그런 반도체 지수에 대한 그런 평가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좀 이례적으로 델의 실적이 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4% 정도 실적이 좀 급감하면서 한 3억 3,700만 달러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델의 실적에 인해 가지고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은행주, 기술주 모두 부진했다라는 얘기까지 해봤고 보니까 상품주, 에너지주도 급락 마감했던데 역시나 달러화 반등이 좀 영향을 줬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지표 부진이 이제 실제 이슈화되면서 이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정 자산이 달러 자산 쪽으로 좀 최근에 좀 수요가 몰리면서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뭐 유가 쪽에서도 좀 일단 제일 먼저 나타냈고요. 상품주들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좀 약세가 나타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이제 상품 가격도 좀 많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자원 개발주, 자원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많이 급락하는 패턴을 좀 보였고요. 일단 달러가 강세를 나타냄에 따라서 이제 은행주들도 같이 하면 더 좀 큰 폭이 좀 하락을 좀 이렇게 나타내 갔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한 2.12달러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한 1.7% 정도 하락한 77.46달러 정도로 일단 마감을 했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그 80달러, 80불 선을 계속 이제 견지하게 유지를 할 거라고 좀 예상했던 이제 유가도 최근에 그러면 달러 강세를 좀 나타내에 따라 좀 약간 약세를 좀 나타냈고 금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품주들도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가 뭐 전반적으로 상품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유가 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이 좀 많이 미쳤던 그런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반등세가 참 무섭네요. 유가가 움직이면서 특별히 상품주, 에너지주 모두 일제히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단 뉴욕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고요. 유럽까지도 영향을 줬었던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상품주, 에너지 쪽이 유럽 쪽에서도 부진했다고요. 예, 일단 유럽 그 증시에서는 일단은 그 미국의 그 주요 지표보다는 아무래도 그 상품주가 좀 이렇게 하락을 좀 나타내면서 오히려 더 좀 유럽 증시는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네. 뭐 특히 상품 그 가격이 일단 제일 먼저 유럽 증시 쪽에서 좀 많이 좀 나타냈을 거예요. 그다음에 자원 개발주도 좀 일자리 급락하면서 이제 유럽 주요 증시들이 다 지금 이제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좀 약 한 1% 이상의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대부분 일단은 뭐 주요적으로 일단 뭐 앵글로 아메리칸이라든지 안토파가스타 같이 주요적인 상품주라든지 그리고 유명한 비철 금속 제조업체입니다. 프레스닐로와 엑스트라타가 약 한 5%대 이상 급락하면서 그런 좀 패턴 자체를 좀 많이 끌어내렸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그 메들린치가 이제 반도체 업종 투자 의견 나타내면서 유럽의 중요한 또 반도체 업종들도 좀 많이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인피니오라든지 노키아, 그다음에 에릭슨 같은 기업들도 한 2에서 5% 정도 일단 하락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달러가 어제 강세를 나타내면서 그 영국 유럽의 금융주들도 뭐 HSBC라든지 바클레이즈 그 같은 유럽의 금융주들도 이제 그 하락세를 좀 나타내면서 주요 증시를 좀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표 측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간밤에 발표가 된 굵직한 4가지 지표 가운데 유일하게 좋았던 것은 제조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이 아니라 그 전일에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착공 허가 건수 모두 부진하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3분기 모기지 연체율마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주택 시장에 대한 또 고민이 다시금 고용 시장에 이어서 부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음 주에도 역시 주택 관련 지표 포함해서 많은 또 지표들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오늘 밤에는 특별하게 주요 지표 발표 일정은 없어지고요. 다음 주 주요 지표 발표 일정이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일정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일단 월요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 주택 지수가 나오는데요. 일단 10월 중고 주택 판매 호수가 나옵니다.
일단 최근에 그 10월 그 중고주택도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그 중고주택도 판매 호수도 이제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화요일은 일단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3, 4분기 이제 GDP가 또 발표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FHFA 주택 가격 지수와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 내구재 주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좀 정기적으로 원유 재고 보고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10월 개인 소비, 그다음 10월 신규 주택 판매 호수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11월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이제 휴장을 하는데요. 이제 네. 연준에서는 FOMC 의사록은 일단 발표를 하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한번 특별하게 주요 지표 일정이 없이 이제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25일 날 이제 신규 주택 판매 호수와 그다음에 목요일 날 FOMC 의사록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이제 3, 4분기 GDP,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 중고주택 판매 호수. 다음 주 지표들은 하나씩 좀 굵직한 지표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지표의 발표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좀 이렇게 한번 이어가는 그런 장세가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우리 증시가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 증시가 좀 잘 가다가 이틀째 또 하락을 했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지표가 폭탄처럼 쏟아진 이날 호황제가 거의 겹쳤다고 할 수 있는데, 악재에 더 민감하게 뉴욕 쪽의 투심이 움직였단 말이죠. 특별히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이 나왔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데, 오늘 우리 IT 쪽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들이 IT 주식을 좀 많이 샀었습니다. 네. 하이닉스부터 이제 많이 사가지고 좀 많이 끌어올렸는데요. 실제로 지금 어제 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폭탄 중에 하나죠. 일단 반도체 그 지수에 대한 하향 의견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뭐 시장에 전방적으로 좀 그 뉴욕 시장의 영향으로 좀 약간 조정은 받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 공급 가행 우려가 어제 그 메릴린치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포트를 냈던 것 중에 제일 크던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업종을 보면 일단 뭐 알다시피 최근에 치킨 게임은 좀 많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DDR2에서 DDR3로 지금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DDR3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인 격차도 굉장히 좀 이제 커져 있는 상태고, 네. 근데 그 DDR3에 대한 최근에 그 메모리 가격의 그 급등세를 많이 나타냈던 게 DDR3였는데요. 네. 일단 DDR3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근데 만약에 주가가 좀 이렇게 하향 조정할 때 오히려 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오히려 좀 강력하게 한번 좀 이렇게 주시해 보면서 그 흐름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예. 투자 의견 하향이 있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더 두각을 보일 수 있다. 예, 일단 뭐 단기적인 조정은 좀 예상이 될 수가 네, 있지만 예. 일단은 그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DDR3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향후에 일단 수요 증가는 나타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패러다임 자체가 좀 많이 흘러갔던 게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공략해 보는 것도 한번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은 글로벌 시장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의정부 지점의 최용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용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금 이틀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표 뭐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되고 했었는데 역시나 조금 투심이 안 좋았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또 우리 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현물을 6천억 이상 사주면서 1,620을 돌파를 했었는데 오늘 좀 추가로 올라갈 자리가 글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전일 해외 증시가 미국 주택 지표 부진 영향으로 혼조세 마감하여 증시 밝지 않은 분위기로 출발했으나 외국인이 오랜만에 외국 대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16포인트 상승한 1620선에 안착했습니다. 장중 6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1% 이상 하락한 일본 시장이나
약보합 마감한 대만 증시에 비하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대량 비차익 거래 매수가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메릴린치 쪽에서 블루칩을 중심으로 대량 바스켓 매매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메릴린치 증권에서 한국이 FTSE 선진국 지수 편입에 따라 나라별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었거나 스위칭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연말 증시의 랠리를 염두하여 사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본에 투자되었던 외국계 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가 후퇴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본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장기화되는 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으로 일본보다 한국의 국가 비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차익 거래 매매가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 수급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전일과 같은 스위칭 트레이딩의 일과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국계도 동참할 것인지가 관심사이며 따라서 금일은 전일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는가를 주시해야겠습니다. 지난 4일간의 급등으로 지수는 다소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이어진다면 증시는 60일 이동평균선 돌파 후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체크사항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일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은 4조 6,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이달 초 하루 거래대금이 3조 원대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닥을 찍고 회복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달 초 2억 주에 불과했던 거래량도 서서히 회복되며 최근 3거래일 동안 거래량은 2억 7천만에서 9천만 주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증시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면 보통 추세 반전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전 고점 당시와 비교하면 아직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60일선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나는지 여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투자 변수 되겠습니다. 네, 거래량과 거래대금, 우리 증시의 어떤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긍정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제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순매수한 원인을 스위칭 자금, 그러니까 스위칭 트레이딩으로 인한 결과다라고 지금 증권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밤은 뉴욕이 이렇게 떨어지고 특별히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다양히 나왔어도 오늘 우리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에는 영향이 좀 적을 것이다라고 봐도 좋겠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일 증시 변곡점 부근에서 외국인이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내며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의 대규모 현물 순매수로 인해 수급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환율 역시 당국의 외환 유동성 규제안과 3거래일 연속 연 저점을 갱신한 데에 따른 부담으로 4원 상승한 1,157원으로 마감하여 안정된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다소 조정이 있더라도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1700선 위에서도 매수에 가담했던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된다고 볼 때 FTSE 선진국 지수 포함 종목에 초점을 맞추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전일 대규모 외국인 비차익 거래의 성격은 국가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한국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유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종목을 선점하는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목을 좀 좁힌다면 기존 주도주 중 최근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며 바닥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LG화학,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하이닉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9월 말 코스피 지수가 1700선을 돌파하는 데 기여하며 고점을 형성했고 고점 대비 현재 15에서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낙폭이 과대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60일 이동평선을 돌파하며 수급이 개선된다면 FTSE 선진국 지수 편입 종목들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져 다시 한번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일단 낙폭과대 기존 주도주 중에서도 FTSE 선진지수 편입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IT 업종 쪽에 한 번 더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일본의 어떤 자금이 우리 쪽으로 결국 외국계 자금 기준으로 봤을 때 왔다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일단 일본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우리 IT 쪽은 상대적으로 우리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이 뒷받침이 된다면 좀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미국 쪽에 지금 반도체 쪽에 투자 의견 하향이 나와서 말이죠. 오늘 IT 쪽 흐름이 어떨까요? 예, 물론 그 반도체 쪽에 하향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그래서 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수급을 보며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저희 반도체 그 업종들에 대한 경쟁력은 다소 그 경쟁력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다소 지수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것은 이제 추가 매수 조정을 위한 매수의 시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의 엣지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지난 9월 말 60만 원 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백화점주인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50만 원 선까지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국내 할인점의 성장 정체 및 효율성 둔화로 인해 이익 개선이 힘들고 차기 성장 동력이었던 중국 사업의 성과가 기대 이하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경기 호조 지속과 이마트 매출 회복에 의해 10월 총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9%, 32.6% 증가하며 전월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이마트의 수익성은 올 2, 3분기가 저점을 기록한 후 중국 내수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이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삼성생명 상장 가능성은 삼성생명 지분을 13.57%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상장될 경우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어 유동성 확보 절차가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배당 증가에 따른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 60일선을 돌파하여 차익 실현에 따른 조정 과정 중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매수가는 전일 종가인 54만 6천 원이며 목표가는 6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1선 이동평균선 지지를 보며 52만 5천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짠 전망은요, 신한금융투자 의정부 지점에 있는 최용 대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일괄 타결, 그러니까 그랜드 바겐을 공동 추진키로 했고, FTA 분야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동차 분야에 문제가 있다면 얘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수익성이 낮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내년 자금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별히 만기 1년짜리 단기 차입금 규모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신성장 동력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규제 개혁에 나섰는데요. 앞으로는 고궁이라든가 박물관을 국제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연구용으로만 허용을 해왔던 수소자동차 충전소도 설치할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되게 될 텐데요. 대학 재학 중에는 정부 학자금을 대출받았다가 나중에 취업한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고 하네요. OECD가 내년 한국 경제가 4.4%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OECD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특별히 FTA 중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묘한 얘기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이죠.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는데요. 18일 저녁 오산 미군 기지를 통해서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오전에 정상회담을 갖고 이날 오후 미군 기지를 통해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정상회담 시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자동차가 문제가 된다면 다시 이야기를 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미국 측이 한미 FTA 협상을 비준하는데 자동차가 걸림돌이 된다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는 재협상은 절대 없다는 기존의 입장보다 조금 진전된 것인데요. 지난 2007년 6월 협상 타결 이후 의회 비준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FTA가 진전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미국 측은 그동안 한미 FTA의 자동차 부문에 대한 불만을 계속 표시해 왔었는데요. 한미 FTA로 한국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은 더 늘어날 것인 반면 미국 업체들은 별로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정문의 내용만 놓고 보면 미국 측에 유리한 점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 시 8%에 달하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한 반면 미국은 배기량 3,000cc 이하만 즉시 철폐하고 3,000cc 이상은 3년에 걸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 즉 미국 측은 비관세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폭적인 개방안 없이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에서 계속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내답한 완성차는 59만 8천 대인 반면 수입된 미국 차는 9천 대가 채 안 됐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무역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많이 팔고 있으니 너네도 좀 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기조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일각에서는 미국 차의 수입이 적은 것은 미국 차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취해도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한미 FTA 협상을 총괄했던 김정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추가 협상은 절대 없다고 옷을 박았습니다. 우리도 농업 부문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양국의 이득과 손해를 적절히 맞췄기 때문이라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하는 설득력이 얻고 있습니다. 네, 한미 FTA 자동차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듯 보였지만 결국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또 못을 박았네요. 자, 이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일괄 타결 방식, 그러니까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주요 사안이 바로 북핵 문제에 대한 일괄 타결 방식인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했다는 점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북핵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그랜드 바겐으로 제시한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한미 양국 간의 북핵 문제와 대북 관계에 있어 어느 때보다 양국이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육자 회담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랜드 바겐의 공경을 표시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가 한층 탄탄해지게 됐습니다. 이날 두 정상은 북한이 완전히 핵 폐기 조치에 나서면 경제 지원과 안전 보장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에 나서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지부진했던 북한 문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네. 또 미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2월 8일 북한을 방문해 양자 대화를 갖는다고 밝혔는데요. 보즈워스 대표의 북한 방문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북미 대화가 됩니다. 한편 미국이 대북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활동이 정지된 육자 회담이 다시 가동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협상 틀이 나올 수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주요 인사 방북 일지가 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99년에 윌리엄 페리 대북 정책 조정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네. 이후에 2002년에도 한번 제임스 켈리 국무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해서 북핵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당장 이번 방문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육자회담의 틀로 다시 끌어내려고 할 것이고 북한은 이번 만남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얻을 것을 얻어내겠다는 속셈인데요. 양측의 서로 속셈이 기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회담이 얼마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미 정상회담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대목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단기 차입금이 그만큼 지금 늘어났다는 것이 역시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들의 만기 1년 미만 단기 차입금이 지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1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들의 단기 차입금 비중은 2006년 37.7%에서 올해 6월 말 60.5%로 급격하게 상승했는데요.
중소기업이 경영자금 가운데 대출에 의존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0.5%에서 24.1%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단기 차입금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끝나면 경영난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금융당국은 금융위기를 맞아서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늘린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명할 수 있었지 출구 전략을 통해 유동성 회수 작업에 들어가면 자금난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더욱이 순이자 보상 배율이 100%가 안 되는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도 올해 6월 말 10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6월에 비해 3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났는데요. 네. 순이자 보상 배율이 100%가 안 된다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부실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인데요. 이들 단기 차입금 비중은 2006년 24.2%에서 올해 6월에는 59%로 2배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네. 뒤집어 보면 죽어야 될 업체가 계속 살아있는 좀비 업체들한테 필요 이상의 돈이 풀렸다는 말도 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부터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제공했던 대출 보증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인데요. 또 중기대출과 만기 연장 등 각종 지원책도 올 연말을 끝으로 끝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한층 자금난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은의 분석은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유동성 회수 정책을 한층 신중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한은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경고했습니다.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818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6월에 비해 38조 원이나 급증했는데요.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은의 이 같은 자금난 경고로 인해서 앞으로 중소기업들 간의 옥석 가리기에는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정부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라고 얘기했는데 총 175개 부문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고궁 같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국제 행사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많은데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앞으로 경복궁 등 고궁이나 박물관이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 행사의 연회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소 연료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비해서 수소 충전소 안전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의 32개 발전소 부지 안에 풍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됐는데요. 정부는 19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 개혁 추진 과제 175개를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의도 공원 등 도시공원 내에 범퍼카, 바이킹, 회전목마, 미니 자동차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규정을 개정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도시공원 내에는 취소나 점검진 등 최소한의 시설만 허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에도 태양광 발전을 허용할 예정인데요. 또 관광단지 내에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료시설과 관광을 합쳐 상품화를 해보겠다는 의지인데요. 경제자유구역 내에 다양한 형태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학 설립 최소 기준도 완화됩니다. 또 회사가 만든 평생교육시설 설치 기준을 현행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완화해 교육기회를 넓힐 계획인데요. 또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수막을 대체할 목적의 LED 전자게시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KBS나 MBC 같은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데요. 이들은 3년마다 정부로부터 방송사업 면허를 갱신받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갱신받으면 됩니다. 네, 정부 이런 노력에 동참해서 기업들도 좀 발을 맞춰서 투자 확대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 새로운 대학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대학 다닐 때는 돈이 없더라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취업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으면 취업할 때까지 최장 3년까지 대출금을 안 갚아도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부가 국세청을 통해 대출금을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마련해 이같이 발표했는데요. 이 방안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취직을 못해 소득이 없으면 대출금 상환이 계속 유예됩니다. 하지만 졸업 후 3년 내 취업이 안 되면 정부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대출금 상환에 나서게 되는데요. 대출 대상은 연간 소득이 4,800만 원이 안 되고 35살 이하인 대학생인 경우 학점이 C 학점 이상이면 됩니다. 하지만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인 연 1,592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초과 소득의 20%를 원리금으로 갚아야 하는데요.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금리와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학기마다 결정되게 됩니다. 올 2학기 기준으로 보면 연 5.8% 정도가 되는데요. 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을 3,200만 원 빌린 뒤에 28살에 취업해 연봉 1,900만 원을 받는 경우라면 52살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해 9,700만 원을 갚으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환 전까지는 금리가 단리로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취업을 한 뒤 상환 대상이 됐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 경우 국세청이 소득 금액을 파악해 납부를 알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에 대출 원리금을 세금처럼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사실상 돈을 안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정상 상환하다가 갑자기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 훼손이 생길 때까지 다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해외 이주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학자금 제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에 대한 등록금 무상 지원 같은 혜택이 없어져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기존 학자금 대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저소득층에게는 이자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50만 원의 무상 장학금과 무이자 혜택이, 저소득층은 그 수준에 따라서 최고 4%포인트까지 이자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요. 새 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간 200만 원의 생활비 지원 외에는 모든 지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추가 부담을 지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상환율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네.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대출에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반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급여가 높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면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그들이 이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또 다른 제도 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OECD가요,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무려 4.4%라고 잡았습니다. 이것이 OECD 국가 중에서는 또 가장 높은 수치잖아요. 네,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OECD가 한국 경제가 올해 0.1% 성장에 이어서 내년에는 4.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특히 국제금융기구 중 우리 경제가 올해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OECD가 처음입니다. OECD는 19일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 경제는 수출과 재정정책으로 강한 경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재정집행 여력은 떨어지겠지만 수출이 경제를 이끌면서 4%에서 4.5% 사이의 성장을 충분히 이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OECD는 한국 경제가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확대 및 투자와 고용 사정이 나아진다면 2011년 말에는 5% 이상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OECD는 또 올해 플러스 성장이 가능한 회원국으로 우리나라와 폴란드, 오스트리아 정도만을 꼽았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쳤는데요. OECD 내년도에 미국은 2.5%, 일본은 1.8%, 영국은 1.2%, EU 지역은 0.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ECD 세계 경제에 대한 시각도 지난 6월 말에 비해서 한층 낙관적으로 바뀌었는데요.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월 발표 때보다 0.5%포인트 올린 마이너스 1.7%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3%에서 3.4%로 높였는데요. OECD는 세계 경제가 올해 말 저점을 벗어나 내년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 집행 여력은 떨어지겠지만 결국 수출 경제를 이끌어서 내년도에 4%대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것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김영필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결국 경기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9% 떨어져서 1332를 기록했고요. 스탠더드&포어스 500지수 역시 심리적 저항선이라 불리는 1100선이 깨졌습니다. 자, 뉴욕 증시 내일 우리 장은 쉬게 되지만 또 내일 아침에 열어보게 된 뉴욕 증시 마감은 어떻게 끝이 날는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다우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8% 올라 9,800에 육박한 9,789를 기록했는데요. 예상 밖의 포드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실적 쪽도 좋았고요. 또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수 포함해서 주택 지표가 모두 좋아서 지표 쪽도 분위기가 모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의 부실 문제가 오후장 들어 대두가 되면서 상승폭을 약간 반납한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